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2강 2차시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유아미술교사 평가입니다. 교육의 질과 수준은 교사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미술교육이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미술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술활동은 보편적인 지식이나 가치를 학습시키기보다는 유아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출하며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유아 미술교사의 자질과 역할도 미술교과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럼 미술교사의 자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자질로서 인내심입니다. 유아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아들은 미술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안내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융통성으로 유아의 개별적인 흥미, 관심, 요구와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해줍니다. 세 번째 개방성으로 유아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자기 표현 욕구를 수용합니다. 네 번째 원만한 대인관계로 동료 교사와 상호 보완적 또 협력 활동을 통해 미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킵니다. 다음 전문적 자질입니다. 유아의 미술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유아의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미술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육, 교육과정 및 교수에 대한 지식과 기술입니다.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보육,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를 이해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창의성을 개발하고 또 신미감을 느껴서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미술을 매개로 한 유아와의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유아의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유아 미술 지도 교사는 미적 체험 능력, 또 미술 표현 능력, 또 미술 감상 능력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자질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유아 미술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미술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그림 그리기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그리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예술 감각을 유아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며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유아에게 미술을 지도할 때 유아들이 자유롭고 해방감 속에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또 그리고자 하는 것, 만들고자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수준의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근거한 미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아 미술활동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예와 부적합한 예로 정리한 표를 보시면 연령 발달을 보면 2, 3세, 또 3, 4세, 4, 5세로 나누어 있는데요. 교사의 역할 중에서 부적합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적합한 예. 2, 3세인 경우 그림본 안에 색칠을 하거나 또 점선을 따라 선 긋기 또는 모양에 따라 가위를 오리게 한다는 거. 이거 부적합한 예예요. 2, 3, 4세 같은 경우는 표상적 그림만을 그리도록 강요하는 거. 또 4, 5세 같은 경우 미술 활동은 시간이 허용될 때만 제공하는 거고 또 그림본에 색칠하거나 성인의 작품을 모방하도록 하는 거고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 그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적합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유아 미술교사는 미술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찰하여 활동을 중재하고 시범을 보이며 유아의 미술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아 미술 지도 교사를 위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미술활동 계획자로서의 역할. 유아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연령별 발달 특성뿐만 아니라 개별 유아의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하면서 다양하고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유아 자신이 선택에 의한 활동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미술활동 조직자로서의 역할. 유아 미술 지도하는 교사는 미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연속성과 또 계열성을 이해하고, 또 연속성은 하나의 미술을 활동이 충분한 훈련의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나타내는 거고요. 계열성이라는 것은 유아의 연령이 점점점 높아짐에 따라 활동의 복합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술활동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보면 유아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유아가 주도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미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또 다양한 질문과 매체를 통한 경험 등을 제공하며 또 유아 스스로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술 환경 구성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유아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일상적인 미적 체험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미술활동에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들이 다양한 미술 재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마지막 기록자로서의 역할은 유아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작품 기록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사례나 사진, 또 비디오, 카메라, 일화 기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의 활동 과정 및 또 결과물, 이런 것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외적으로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전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아동 미술과 정신위생입니다. 행복한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이끄는 행복으로 이끄는 요인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요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하나가 건강입니다. 보편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면을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 곧 정신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창조활동의 꿈이 생성되고 또 건전한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건강 위생은, 이런 의미로 볼 때 아동 미술은 반드시 창조성을 키운다는 것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주고 정신위생을 도모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며, 또 이러한 행동의 반복을 거쳐 건강한 정신을 가진 바람직한 인격체로 점차 성장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낙서와 정신위생을 살펴보면 아동의 낙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을 이해하는 첩경이자 건전한 심성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매우 뜻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크레파스나 연필, 색연필 끝으로 화면의 여기저기를 콕콕 찔러 두들기거나 나타내는 점들을 의미합니다. 유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초조한 감정의 표현인 것이며, 이것은 문자나 언어 이전에 표시되는 마음의 투사인 것입니다. 자, 혼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아동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증오심을 느끼는 미운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혼선으로 마구 뭉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정신위생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여 오히려 이것을 권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묘화의 형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비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현상으로, 편지를 쓰다가 문맥이나 문장이 맞지 않거나 또 글자가 틀리면 혼선으로 뭉개버리거나 또 종이를
마구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경우와 다름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음속에 안고 있는 고통이나 정화되지 못한 응어리를 토해내려는 배설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이러한 행동은 정신위생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를 권장한다고 해서 꼭 교육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가로선의 의미입니다.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난질 친 것도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싫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선이며 우리가 흔히 아니라는 부정의 표시로 손을 좌우로 내젓거나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리기 활동 이외의 행동에서나 나이와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로선은 부정적인 것, 필요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흔히 표현하는 낙화입니다. 다음 세로선의 의미, 가로선과 동일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표시로 알았다, 이해한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뜻으로 손을 이렇게 쳐드는 행동과 유사한 뜻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위로 들었다 수직으로 세로선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긍정하거나 또 복종하는 의미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가 난 혼선을 보면 아동이 학교를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길에 떨어진 깡통이나 돌, 심지어는 지나가는 강아지를 걷어차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아침이나 또 친구들과 싸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풀이로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아동의 그림에서 모가 난 혼선을 마구 극적거려 놓은 경우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정적 표현은 일시적이며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정상적인 표현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잔잔한 가로선의 의미입니다. 조용한 수평선을 연상케 하는 평화로운 감정이 자유롭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에서 표현되는 아동의 마음은 항상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비교적 소극적인 면으로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로선이라 해도 힘이 가해진 직선이나 짤막짤막한 단선이 연속되면 세차고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동 미술과 체력과의 관계를 보면 아동 미술은 체력에 의해서도 개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체력의 차이는 아동의 생활이나 행동 면에서 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인 발달의 정도에 따라 형태나 모양, 또 활동의 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로 체력이 강한 아동은 화면에 나타나는 선이나 색채가 강하며 원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난폭할 정도로 강하게 화면을 채우는 경우는 야단을 맞았거나 화가 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불안, 공포의 표현과 정신위생을 보면 아동은 그리기 놀이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겪는 무수한 불안과 공포를 그리는 놀이를 통하여 마음속으로부터 표출 또 해소하는 자정활동의 하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활동의 목적이 바로 아동의 활동에서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 즉 괴물, 미운 사람, 또 심하게 야단치는 엄마, 또 재해로 인한 충격이라든가 가위 눌림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에 대한 좋지 못한 의식을 털어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다지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불쾌, 실패감의 해소로서의 낙서입니다. 유아기에 겪는 불쾌감은 대표적인 것으로 야노증이나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생리적,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불쾌감이나 실패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해소해 주는 것은 원만한 인격 형성과 정신위생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애정 욕구 불만과 해소 차원에서의 낙서입니다. 아동의 욕구 불만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이 애정 욕구입니다.
보통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겠다는 욕구 불만을 갖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동생을 느닷없이 때리거나 꼬집어서 울리는 행동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다정한 엄마와 아빠를 보고 질투심을 느껴 굳이 엄마 아빠 사이에 파고드는 행동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은 정신위생상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동생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그림으로나마 발산해 버렸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을 조그맣고 더 더러운 색으로 칠했다가 미안한 감정을 들면서 동생에 대한 나름의 애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물질적 욕구 불만입니다. 아동이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욕구는 물건의 종류만큼이나 많으며 충족시켜 준다 해도 그 지속 시간은 매우 짧아서 돌아서면 금방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자, 야구 방망이, 자동차, 로봇, 인형, 게임기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러한 욕구는 한층 더 기승을 부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달라고 조르고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떼를 쓰거나 울음을 터뜨려 엄마들을 곤욕스럽게 하지요. 이처럼 아동의 물질에 대한 욕구라든가 욕구 불만은 그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촬영놀이나 나무 토막 쌓기, 꾸미기 등에서도 이러한 욕구 충족으로 대변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러한 활동에서 정신위생의 효과를 얻게 되고 나아가 미술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 이상의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인격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통한 아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아동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형태, 색, 체, 선 등은 아동의 성격이나 생활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의 내면 세계에 고스란히 표출되는 것이 아동화라고 할 때 내면의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가의 작품 세계와도 어느 정도 상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색채를 통한 아동의 이해를 보면은 아동화의 색채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렘케, 리드, 나폴리, 또 엘슐러, 또 블레이크, 하드윅 같은 연구가가 아동에 대한 색채를 심리학적인 바탕에서 분석, 판단한 것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난색을 선호하는 아동. 따뜻할 난이죠. 어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은 편이며 감정의 소용돌이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정에 대한 의존과 시기, 욕구 등 마음의 갈등이 유동적이어서 감정 기복이 비교적 큽니다. 한색을 선호하는 한자죠. 한색을 선호하는 아동. 지적인 것에 흥미를 느끼며 독립적인 의지가 강하고 간섭과 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음 빨간색을 선호하는 아동, 또 애정이 풍부하며 비교적 행동이 자유롭고 또 활동적이고 의욕적이어서 적극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아동입니다. 다음 파란색을 선호하는 아동, 순종을 잘하며 다른 아이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노란색을 선호하는 아동, 의존심, 애정욕구가 강하며 적극성이 적은 관계로 매사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을 선호하는 아동, 자기 감정을 억제하여 잘 나타내지 않고 인내심이 강하며 온순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짙은 갈색, 황토색이나 갈색 포함해서 이런 색을 선호하는 아동은 변화를 싫어하여 아동의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며 가정에서 놀이나 행동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는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주황색을 선호하는 아동,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애교가 많고 싹싹한 성격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보라색, 또 붉은 보라색, 남보라색 포함해서 선호하는 아동을 보면 질병과 관계가 많아 환자들이 즐겨 쓰는 색이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힘을 과장하여 나타내려고도 할 때 보이는 경향이기도 하며 심한 정신적인 갈등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홍색을 선호하는 아동,
또 기온이나 체온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때도 나타납니다. 다음 검은색을 선호하는 아동은 갈등과 욕구를 지속적으로 참고 억누르는 행동에서 이것이 밖으로 도출될 때 공격성 성향으로 변하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색을 선호하는 아동, 심한 질책이나 제재로 자기 의사 표현이 차단당하고 또한 더 강한 야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하려는 강한 야단이 두려워서 그걸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재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중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를 회색 분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흰색을 선호하는 아동, 거짓말을 잘하거나 실패를 감추어서 다시 결백한 상태로 회귀하려는 심리적인 바탕이 깔려 있을 때 자주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혼색을 많이 쓰는 아동, 모든 행동에 적극적이며 자유롭게 자기를 나타내거나 감정 표현에 거침이 없고 솔직담백하다고 합니다. 색의 가지수가 적은 경우, 감정 조절이나 생활 경험의 부족으로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필요 이상 덫이라는 아동이 있죠. 열등감이 많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선으로 보는 아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선에도 아동의 감정이 표현되는 경우가 흔히 보이는데요. 수직선을 즐겨 쓰는 이 아동을 보면 수직선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남성적, 직선적, 적극적인 표정을 갖는 것과 같이 강한 자기 의지의 표현과 고집이 세다는 뜻을 포함하는 자기 중심적인 표현의 경향으로 나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수평선을 즐겨 쓰는 아동을 보면 대체로 얌전한 편에 속하며 다른 아이들과 협조적이어서 전체에 잘 어울리는 원만함을 보여줍니다. 또 반면에 자기 주장이 약하여서 의지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차분하고 이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선이나 불규칙한 혼선을 많이 쓰는 아동을 살펴보면 사선에서는 운동감, 변화라든가 반항, 공간감, 또 불안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즐겨 쓰는 아동을 보면 곡선에서 세련, 또 유순함, 우아함, 신중함, 자의분방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구도나 주제로 보는 아동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주제가 전체 화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용기와 자신감이 강하며 대담한 성격의 아동이고 반면에 오밀조밀 작은 그림을 잔뜩 나열하는 식의 표현을 보이는 아동은 소심하고 또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도와 부분적인 배치 균형이 맞지 않은 아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성장 발달이 늦은 편으로 보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을 보인다고 하여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동화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구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구도로 보아 주제가 밑으로 쏠려 있는 아동을 보면 환경에 억압당해 행동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도로 보아 주제가 좌우로 쏠려 있는 아동이 있지요. 왼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도피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게 표현된 결과라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남의 그림을 보지 않고는 못 그리는 아동이 있어요. 꼭 보고 그려야 되는 아동. 이런 아동들은 의존심이 강하여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로 무엇보다 행동의 자율성이 없어서 자기 표현에 허약성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의 전체 분위기로 보는 아동의 이해를 보면 화면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무기력한 그림의 아동을 보면은 의지가 약하고 신체가 허약한 아동으로 발표력이 부족하거나 의욕이 떨어져 보일 때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감이 부족하여 딱딱한 그림을 그리는 아동을 보면 지적인 면에 강한 성향을 보이는 아동에게서 흔히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리는 주제에 대한 논리적 상상이 지나쳐서 오히려 생명력을 저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위로 떠오르는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리는 아동을 보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손을 들었다 여의치 않으면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는 행동 양식의 대응이라고 여겨집니다. 용기도 있고 적극성도 강하며 자기 주장에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자칫 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느낌의 아동인데요.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구박을 당하고 있거나 그로 인한 반항의식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표현하는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인물화로 보는 아동의 이해입니다. 아동의 가장 주된 소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모두 옆으로 비스듬히 쏠려 있는 그림을 그리는 아동을 보면 주위 사람의 요구가 많아 마음속에 많은 부담을 느끼거나 어떤 때는 중압감으로 느껴질 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거의 없는 그림의 아동을 보면 친구들과 사이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고 사교적인 면이 떨어지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표정으로 회귀성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표정에 대한 경험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표정을 그리는 아동이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갈등과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이는 양상으로 동생이 매우 밉게 느껴지거나 또 자신을 늘 괴롭히는 친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그릴 때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부모나 선생님의 등을 보이게 그린 아동을 살펴보면 그린 대상이 평소에 너무 엄하게 느껴져서 권위자에 대한 혐오감의 대응으로 나타나는 양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을 특히 크게 강조하여 그린 아동을 보면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한 아동 나름의 보상 심리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또 신체의 일부를 강조한 아동을 보면 눈, 코, 입, 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눈을 크고 세밀하게 그렸을 경우 눈병이 있거나 평소에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멋있었을 텐데 하거나 아니면 강한 기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언제나 한두 사람만 작게 그림을 그린 아동을 보면 항상 외롭고 고독한 느낌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사귐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보이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한쪽 구석에 작게 그린 아동을 살펴보면 화면에 등장하는 아동과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때로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릴 경우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땅에 위로 떠오르는 듯하게 그림을 그린 아동을 보면 대인 관계가 좋지 않아서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또 없어 보이는 아동의 그림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동물 그림으로 보는 아동의 이해인데요. 아동화를 보면 동물은 사람 다음으로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의 대상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 작은 동물들을 즐겨 그리는 아동은 애정을 갈망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순한 동물을 많이 그리는 아동은 애정을 바라는 내향적인 아동, 또 맹수를 즐겨 그리는 아동은 활동적, 외향적인 성격이며 공격성인 면도 있고요. 순한 동물, 코끼리나 소, 낙타 등은 엄마와 관계되는 표현이며 맹수, 사자나 호랑이죠. 아빠와 관계되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음, 집을 표현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대체로 집은 부모나 가정의 형편을 상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붕이 뾰족하고 높은 것은 아빠의 권위나 가장이라는 위치를 상징하며 평평하고 낮게 표현한 경우는 엄마의 역할이나 가정의 안정감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지나치게 높게 그린 아동은 집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반감을 느끼는 경우, 또 집을 지나치게 크게 그린 경우,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을 때, 또 창문을 검은색, 흰색으로 채색했을 경우 엄마의 꾸중, 또 투시적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훤히 보이게 한 경우, 집안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창문이 삼각형으로 그려진 때는 가정에 대한 불만, 또 창문이 너무 작게 그려진 경우 가정 환경에 적응에 대한 갈등, 창문이 지나치게 크게 그려진 경우 의뢰심이 강한 아동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나무를 표현한 아동을 보면 아동의 사생활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나무이죠. 나무 줄기를 너무 굵게 표현할 때는 표면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태도로 보여도 내면에는 자신감이 있는 태도로 보여도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또 줄기보다 가지를 더 굵게 표현한 경우 내면적인 불안감을 감추려는 마음이고요. 가지를 너무 가늘게 표현하는 경우 환경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고요. 고목만 많이 그릴 때는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불안하고 고독감을 느끼고, 또 나무를 무질서하게 나타내는 경우 또 협동심이 부족하며, 뿌리를 크게 그려진 경우는 현실 지배력이 아주 강한 성격이고요. 마지막 나무 그늘을 강조한 경우 불안한 마음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태양으로 본 아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아동의 사생활에서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는 것이 태양입니다. 이건 역시 아동의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고 있는 아동의 모든 생활을 해와 관련지어 생각하며, 또 행동을 주관해서 이렇게 해가 주관한다고 여겨 주관자의 위치를 상단에 두는 의식으로 태양을 이게 화면 위쪽에 그려 넣는다고 합니다. 태양을 아주 크게 그린 경우 강한 소유욕을 표현하고요. 태양의 위치가 낮거나 밑에 그린 경우 아빠와의 사이의 정신적인 거리감, 태양을 2개 이상 표현한 경우 부모에 대한 의혹과 불만, 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빛이 강하게 비치는 태양은 자기 과시욕구, 태양의 빛이 점으로 처리되었을 때는 애정 욕구가 강하게 표현되는 경우, 태양의 윤곽선을 강한 이렇게 선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검은색 태양은 아빠의 애정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빠가 없는 경우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노란색의 태양은 편애에 대한 질투심이나 매일 늦게 귀가하는 아빠에 의존하고 싶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아빠가 잘해야 되겠군요. 다음 그림으로 보는 아동의 이해로 형태로 보는 아동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동은 아동에서의 형태 표현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형태 감각과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와 또 정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이것을 통하여 아동의 마음을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나 색채로 보는 아동의 이해이군요. 예, 색채로 보는 아동의 이해입니다. 마음의 갈등이나 정서 불안과 욕구 불안, 또 심리적인 변화를 색채에 담아 표출해내는 것이 아동입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즐겨 사용하는 색채를 잘 관찰하는 것도 곧 아동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 전체적 분위기로 보는 아동의 이해입니다. 아동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워하거나 또 상처를 받기도 하여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이렇게 쌓인 앙금은 아동의 성격이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어릴 때 경험한 심한 공포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남아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 결국은 성격 파탄자나 인격 장애자로 전락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 꼭 보아야 합니다. 화면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아동을 파악하는 것을 보면은 화면 전체의 분위기가 난잡하거나 또 어둡고 침울한 경우
분명히 아동은 그러한 분위기의 정서에 빠져 있는 것이며 명랑한 분위기를 보이는 경우는 무엇인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보는 아동의 실제적인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동은 모처럼 바닷가에 큰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수업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열심히 엮은 과메기를 덕장에 걸어 말리는 큰 아빠의 모습도 신기했지만 걸어놓은 과메기를 노리는 갈매기의 날개짓도 이 아동에게 큰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갯바위 틈을 재빠르게 기어가는 작은 개들,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아두었던 감동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그린 기억하여 경험하라고 합니다. 다음, 봄이 오면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었다. 붕붕거리며 날아다니는 꿀벌과 나폴나폴 나는 나비는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자신이 나비가 되어 달콤한 꿀을 빨아먹으려 있고 좁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동생과 친구들도 모두 나비가 되어 꿀을 마음껏 즐긴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의인화 그림입니다. 이처럼 아동은 감동을 준 대상이 무엇이든 자기의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의 순수한 시각은 개념화를 거치고 점점 자라면서 깨끗이 잊게 되지만 이러한 정서가 쌓이면 아름다운 신성을 지닌 어른으로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서 타본 잠수정의 감동을 나타낸 기억화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의 모습이나 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실제 눈으로 본 물고기들이 아니라 책이나 이야기에서 듣고 또 알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대상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린 듯하며 객관적인 개념에서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아동은 머리에 간직하고 있는 경험이나 감동을 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삼각형과 타원형 물고기 등의 반복 표현은 도식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를 여행하는 모험 만화나 우주를 그린 영화를 보고 그린 상상화입니다. 우주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아동으로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이나 도시의 모습이 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그림을 그려 아주 진지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래 희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자라서 우주 과학자가 되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림은 아동의 장래 희망까지도 투사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만화책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장면을 임화나 기억화로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아동은 만화, 동화, 그림책을 통하여 나름대로 도식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런 활동이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방인 임화는 창조성 발달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창조의 근원은 모방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화의 효과가 아동의 조형의식을 발달시키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자는 캠페인을 보고 느낀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동은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감동적인 광경을 보았다면 그것이 곧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대체로 아동이 소재에 망설임 없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표현이 출발하기 때문에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동도 TV를 통해서 신기한 바닷속의 세계를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이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을 마음껏 유영해보고 싶은 생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아동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도 잠수부가 되어 심해 탐사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동은 자신이 희망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거기서 느끼는 강한 희망 욕구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다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들판에 가족이 소풍을 가서 돗자리를 깔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놀았던 추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중심이 되는 화면을 효과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생은 누워있는 자세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양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형이나 채색으로 보아 비교적 장식적이고 디자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며 또 차분한 성격을 가진 아동입니다. 다음은 동물원 견학에서 보았던 동물의 인상을 나름대로 각색하여 차분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특히 기린의 느낌이 그 어느 것보다 강한 감동으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어서 화면의 중앙에 그려 넣었습니다. 사람과 교감하는 기린의 표정과 그 모습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시선으로 처리했고 여러 동물의 표정이 재미있어 보입니다. 비교적 소심하고 또 섬세한 면이 많으며 생각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활동성이 부족해 보이나 원만하고 순종적인 아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전체적인 조화나 공간 개념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이어서 아동화 이해의 바람직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 특성을 보여준다는 사실과 그들의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조형 활동 의식이 형성되며 그리기 활동의 근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동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것도 바람직한 아동화의 이해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동의 근본은 아동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낀 것에서 시작되는 자기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적은 아동일수록 표현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 수동적이며 내용 면에서도 다양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은 아동일수록 적극성과 풍부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은 시각에 의한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느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과거에 보았던 것, 경험되어진 지각들의 조각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적인 방법으로 표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동은 그림에 대한 비판이나 비교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 양과 부의 판단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래의 그림과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아동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아동의 미술 활동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육성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미술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이며 활동을 고무시키고 표현 의지를 한층 고양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여러 가지 욕구와 심정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아동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며 또 아동 이해의 바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림다워야 한다는 의미보다 마음의 갈등을 풀어내는 수단으로서 또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이해가 뒤따를 때 또 다른 아동화 이해를 도모하는 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화 이해의 바람직한 방법에서 아동화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현 양상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곧 아동의 이해로다가 이어지는 척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만한 인격체의 육성을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는 속뜻을 이해라는 과제로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즉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아동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따르는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고 또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유아의 갖가지 감정의 기복을 가장 손쉽게 표출하는 것이 미술이라고 많은 학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미술 활동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것을 그림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속에는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아동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의 이론이 될 아동을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미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평가의 의의를 보면 아동의 창조적인 표현이나 심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미술의 결과물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보고 그것을 반영해봄으로써 더욱 앞으로의 더욱 뜻있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이끌기 위한 바탕으로 꼭 평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평가의 목적을 보면 유아 미술 활동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첫째, 유아의 미술 능력의 발달 및 성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술 활동의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부모에게 유아의 미술 발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유아 미술 능력이 발달 또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부모가 긴밀하게 협력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미술 지도가 가능해지는데요. 따라서 부모도 자녀의 미술 발달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아의 미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가에 또한 목표를 한번 보면은요. 아동 미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동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고 장래에 필요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감각과 기능을 키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아동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의의가 있고요. 목표가 있고요. 다음 활동을 위한 참고와 개선 자료를 마련하고 칭찬과 격려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효과적인 활동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자기 반성과 더 나은 활동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평가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영유아가 처음으로 접하는 집단 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활동에 비해 자연스러움이나 표현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부모와 같은 세심함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평가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또 그 목표에 부응하는 평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요. 평가의 기준은 교사의 주관보다는 보편적, 객관적 바탕에 이루어져야 되고 항상 결과보다 활동 과정을 중시해야 되고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아동의 신상과 욕구, 갈등, 염원을 살펴보고 아동의 상상력과 정서, 개성과 창조의식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과 아동의 성장 정도와 남녀 성별에 따른 특징 서로 비교하는 것도 평가의 한 방법이고요. 또 재료와 연구의 활용 방법, 또 아동 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사 자신의 자질과 기법에 대한 연구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유아 미술 활동에 대한 평가의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반즈가 제시한 평가의 내용은 5가지로 미술 활동의 과정에 대한 평가, 또 두 번째 다양한 미술 도구 및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 또 세 번째 매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 네 번째 대상에 대한 변별력과 분석력에 대한 평가, 5번째 유아의 개별적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평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허벌홀츠와 헨슨이 제시한 평가 내용입니다. 허벌홀츠와
헨슨의 평가 내용은 첫 번째, 아동 미술 평가 시 아동의 미술 재료 다루는 기술에 대한 평가. 또 두 번째는 아동 작품 속의 미술 요소 및 원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평가. 셋째, 아동의 작품 속에 담긴 감정 및 정서에 대한 평가. 넷째, 아동 작품 속에 나타난 독창성이나 상상력 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슈르마허가 제시한 평가 내용은 신체 발달 영역이라든가 또 사회 발달 영역,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창의성 발달, 미학 발달. 미학 발달은 주변 환경과 자연에 민감하게 하는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즐기는가, 다양한 스타일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자연이나 주변 환경, 자신 및 타인의 작품에서 미적 요소를 사용하여 감상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또 개인적인 선호도에 대한 평가. 이런 평가들을 다 이렇게 섞어서 우리 아이들에 맞는, 자기 반 아이들에 맞는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유아 미술의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은요, 개별 평가가 있는데 유아들이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교사가 각 유아의 활동과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유아의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방법이고요. 집단 평가는 완성된 미술 작품을 개인 혹은 대소그룹으로 앞으로 나와서 작품을 보여주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 방법들을 살펴보면, 관찰 기록법을 보면 관찰을 할 때 유아 개인이 활동을 좋아하는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친구들과 같이 어떤 작업을 하였는가를 통해서 관찰합니다. 이 관찰 기록법의 단계로는 관찰을 계획하고 또 기록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 자기 평가법이 있는데 오늘 작업이 어땠니, 작업을 열심히 했니, 이런 식의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트폴리오 평가인데요. 포트폴리오는 유아 자신이 만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품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조직하고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고 또 작품을 선정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평가는 작품을 통한 아동의 모든 것을 읽어보고 바람직한 인간 육성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 처리로는 평가에 대한 기록을 아동에게 알려주는 경우와 교사 자신의 기초적인 자료로 비치해 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평가 목록표는 유아의 미술 작품, 미술 활동 과정, 유아의 언어적 반응, 교사의 역할, 그리고 면담, 기록 등 미술 발달에 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탐색, 표현, 감상 등이 평가 목록이고요. 교사의 자기평가 중에서는 교사의 자질평가, 미술 활동평가, 지도 방법평가, 환경 구성평가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강 1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